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하는 시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최이배 의원님은 군산에서 올라오시는 거죠? 월요일 예, 이거 하시러.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추워요. 예, 군산 어제 봄 날씨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춥네요. 군산은 원래 따뜻하죠. 그리고 군산이 원래 항구 도시여가지고 일제 때는 돈이 되게 많은 그렇죠. 곳이었죠. 예. 군산이 이제 또 서해 쪽이 좀 눈이 많이 와요. 네. 눈은 많이 오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군산이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호수가 아주 이쁘게 있고 네. 거기서 나는 먹거리들이 좋고. 그렇죠. 네, 군산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선거구 획정 때문에 네. 군산을 다른 곳이랑 합쳐야 된다 이런 네.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 자체로는 지금 인구가 26만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 하나 온전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죠. 옆에 이제 익산이 선거구가 두 개인데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아. 거기가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막 호남에 전북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지금 선관위가 냈는데 전북에 이제 10석인데 9석으로 한 석 줄이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머니나. 그럼 어떡해요? 전북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북의 힘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 의원수까지 줄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또 중요한 텃밭이기 때문에 네. 전북에서 한석 줄이는 것은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현행대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예. 자, 오늘 얘기할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그냥 동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올리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왜 안 내리느냐 이렇게 화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년 동안 네.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요. 네. 올려야 되는 이유도 있고 내려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여전히 5.5%이고 내린다 얘기는 있지만 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3.5%하고 2%포인트가 차이 나는데요. 이 상황은 조금만 까딱해도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쪽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또 물가가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3%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2% 정도로 내려가야 이제 사실은 경제가 안정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금리 사실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리려고 하니까 요즘 태형건설 부실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다 건설회사들이 프로젝트 하다가 고금리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생긴 곳들이 많거든요. 버티다가 다 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걸 네. 생각하면 금리 올리면은 와장창 이제 경제가 그렇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수 경기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빚더미에 앉은 분들 많으신데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올려도 내려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고육지책으로 동결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방 건설사 지금 부도 위기가 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형건설 같이 큰 회사가 하나 이제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그 밑에 지방에서 그 태형건설의 하도급으로 하청으로 운영하는 많은 건설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이제 여파가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행히도 이제 워크아웃을 태형건설은 들어가기로 했고 채권단이 여러 가지 지금 자구책 마련하고 그다음에 네. 그 채권 그 유예를 해주고 만기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틀어막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좀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태형건설이 먼저 손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일단은 막아주겠지. 일부러?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제 잘 안 막아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여파들이 총선 이후에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건설사들의 어떤 어려움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나온 대책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원칙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지금 현재를 어떻게든지 버텨가는 식의 지금 정부의 대응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핏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넘어가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총선 앞두고 3개월 앞두고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뭐 완화하겠다. 앞으로 신축되는 2년 안에 뭐 소형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뭐 완화해주고 1가구 2주택 이것도 없애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현실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현재 뭐 다주택자들한테 별 도움도 하나도 사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주택에다가 한 주택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뭐 단계가 9개였는데 그동안에 뭐 5개 정도로 줄이겠다. 뭐 맨날 나오던 얘기든지 하긴 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렇게 세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재건축 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많이 언론에서 30년 된 썼는데 아파트. 사실은 폐지하는 거는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냐면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안전진단 일단 통과해야 그 다음에 입안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 3단계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는데 네. 안전진단하고 입안 제한을 동시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나기 전까지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이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안전진단 안 받고 그냥 아마 쭉 정비구역 지정까지 갈 거예요. 간 다음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체로 네. 그러면은 막 다 조합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또 안전진단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니까 그냥 시켜주지 않겠냐 하면서 폐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재건축은 그렇고요. 재개발에서는 신축 빌라나 재건축 그 신축 빌라나 새 건물 지을 때 그 정비구역 전체 노후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후 건축물이 그 구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네. 재개발이 착수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요거를 일단 60%로 완화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촉진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50%로 더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재개발하게 해주겠다. 요게 네. 두 번째고 요거는 이제 빌라 타겟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하겠다 했는데 다 철폐되는 건 아니고 이거 발언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실제 정책 내용은 뭐냐면 24년, 25년 올해 내년 그러니까 2년 안에. 동안 건축된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시 아파트는 말해서 빼고. 소형 빌라 네. 소형 빌라를 타겟팅한 거예요. 이것도 그것에 투자할 경우에 그걸 살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다주택자에서 빼주겠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빌라 일병 구하기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작은 빌라를 막 많이 그래도 건설돼서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담고는 있는데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나 또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쪽에서 빠져가지고 리모델링 원하는 또 분들은 짜증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치밀하게 뭔가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그냥 일단 딱 듣기 뭔가 좀 솔깃한 그런 말 좀 해놔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뭔가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 또 그게 아닌 게 많고 그렇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 정치와 이념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방시키겠다. 아, 그리고 경제와 멋있네. 시장의 원리에 작동되게 하겠다. 네. 말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세제의 원칙이 뭐냐면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활성화가 그렇죠. 되겠죠. 보유세를 네. 높여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거래세를 내쳐놔야 이 매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그렇죠.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다주택으로 틀어 잡고 있던 것을 풀어주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에게 새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것들을 그렇지 다주택자가 그걸 좀 풀어서 그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원칙. 그러니까 경제와 시장의 원리를 작동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세제의 시장의 원리는 뭔지 모르고 거래세도 낮추고 뭐 보유세도 낮추고 다 낮추자라는 식의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크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지난 정부부터 해왔고 잘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막 더 공급 확대할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게 말씀대로 다주택자 조세 감면을 하는데 물론 소형 주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 왜 소형 주택만 하냐 뭐 이러고 어느 순간에 왜 2024년 5년만 하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시간 지나면 네, 갈수록 네. 이 물꼬를 터주는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선 소형주택으로 풀어주지만 계속 풀어줄 거에 대한 어떤 빌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그게 다 소형 이 빌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소형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더 활발하게 지어지고 투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세 사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아주 그렇죠. 그냥 꽁꽁 틀어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정말 네. 여기 딱 막혀가지고 채증 일어나게끔 만들더니 맞아요. 이번 대통령은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형 빌라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이건 이게 취득이 아니라 결국 임대사업자들 네, 임대사업자들 양산하는 것밖에 안 양산하는 되거든요. 거죠. 맞아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단기 임대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렇죠. 혜택을 많이 줬다고 세제 혜택 많이 했었는데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없앴는데 이번에는 또 사실 그걸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머리가 이렇게 다 가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반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다 망하는 것 같고 양쪽 다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시장 원리라고 하지만 시장 그렇죠. 원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과도한 이념과 정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실제 제가 보기엔 이 정책을 기획한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 의원이 많이 해보셨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거에서 중요한 곳이 어디냐? 중요한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네. 중에 어디냐? 도심의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이다. 강북 지역의 문제가 뭐냐? 빌라들이 지금 많이 있다. 빌라 역전세 굉장히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싹 재개발해서 다 투자받아서 재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이게 만들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지난 정부 때는 무슨 뭐 이렇게 나라의 빚을 많이 늘어나게 했냐 그러면서 또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윤 정부가 윤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는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래 걷었던, 그래도 문 정부 그쵸. 때는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복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건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코로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걷었던 세금을 다 없애주고 감면해주고 막 그러니까 세수가 없어요, 세수가.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이 빵꾸가 펑펑 난다는 네.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제 그 금투세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안 한다고. 그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간 1조 6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종부세도 1조 6천?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1조 엄청 많이 8천억 원 빠졌어요. 이게 주택복만 해도 네.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3조 4천억 원. 이렇게 법인세도 막 계속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고 계속 줄이고 있는데 늘어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로소득세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0% 가량 늘어난 걸로 못 지금 살겠어요, 추산되고 진짜. 있어요. 확정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게요.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렇죠. 또 걷어야 돼요.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로소득세하고 부가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안 해요. 월급에서 먼저 떼가고 우리 물건 살 때 그냥 10%씩 붙어서 잘 있는지 몰라. 없는지 잘 몰라. 모르니까. 근데 예. 결국은 소비자하고 근로자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메꿀 거냐? 그러면은 종부세 부활시키고 보유세 다시 늘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세하고 소비세로 이제 간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유리지갑들만 그렇죠. 예. 지금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 부자들한테 깎아서 서민들한테 더 걷자라는 거고요.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그냥 덜 걷고 덜 쓰겠다 이런 식이에요. 덜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철학이면은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경기가 후퇴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더 투자해줘야 역할을 많이 되는데.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민간의 소비가 줄어든 것을 좀 메꿔주기도 하고 투자도 네. 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역할 안 하겠다, 국가 역할 안 하겠다라는 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이제 그 문제되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1월 예. 10일 날 예.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예. 발언이죠. 예, 거기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던 뭐 금투세나 예. 양도소득세나 뭐 법인세나 이런 데도 물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안 물리고 근로소득세 서민들에게만 물리고. 거기 괄호 안에 하나 있어요. 월급 많이 버는 사람. 그렇죠. 아니, 뭐-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만 지금 이런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가주택도 문제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세 과도하게 매기는 거는 소유권을 이제 부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유세 인하하는 거는 부동산 세제 원칙에 완전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궤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근데 있어요. 그래도 이게 먹힌다니까요.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게 부동산 가지시고 여러분들 종부세 때문에 아주 미칠 뻔했는데 이거 먹혔다니까요. 제가 또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짜 궤변이고 한물간 신자유주의도 아닌 아주 고전적인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위 네. 이제 방임이죠. 세금도 안 걷고 마음대로 경제활동하세요. 이런 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나. 아, 예, 그거는 결국은 세금 안 걷고 국가 역할 안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깊게 가면은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빙익빙 부익부 뭐 네, 약육강식 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벤틀리 얘기했잖아요. 벤틀리 75억짜리. 네, 72억짜리. 72억짜리 타봤더니 뭐 좋더라. 네. 해서 그게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벤틀리 타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수급자분들 그 생계비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국방비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서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얘기하던 그 적화 효과라는 거예요. 그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쫙 퍼진다. 네. 대기업이 돈 많이 벌면 중소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들 다 돈 벌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졌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잘 살 수 있게 직접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경제학은 다 정리가 됐는데 캐캐묵은 지금 30년 된 그 신자유주의 논리를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상했습니다. 영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72억짜리 벤틀리를 타봤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 협력업체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 쓰는 게 도대체 맞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거란 말도 했습니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산층의 소득 창출의 부정적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동의하세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 즉 한마디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중산층일까요? 아니죠. 거기는 부유층이죠. 근데 임대소득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때문에 임대소득 덜 버는 거는 중산층의 소득을 창출하는 거 부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의 부자와 중산층의 서민에 대한 기준이. 개념이 기준이 어딜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세금도 없이 뭐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하자라는 철학이 아닌가. 진짜 그렇게 되면 뭐 여기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동물의 왕국.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국가의 정책들을 뒤흔들어 놓으니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뒤집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도대체 정책이 뭐 2년짜리, 3년짜리예요. 맨날 뭐가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조가 있으면 그 기조대로 가야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플랜도 짜고.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다 엎어놓고 지난 대통령 했던 거 다 엎어버리고
뭐 하자는 건지를 도대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총선만 지나도 엎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래요, 또? 이 정책들도 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거 다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입법에 또 그러니까 해야 사실은 되니까. 국회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윤 대통령 본인도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서 정치 상황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금 이렇게 뭐 저희가 막 열받아서 떠들지만 예. 괜찮아요. 또 또 없어질 정책이에요? 아니 그냥 뭐 현행 유지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법들을 못 바꾸면 그러네요. 예, 금투세도 폐지하려고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총선 승리해서 그거 막으면 되거든요. 잘 되면 더 큰일이에요. 이거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되면요. 빌라 지금 안 그래도 과잉 공급이라서 지금 역전세 다 그렇죠. 나고 있는 서울 시내도 네. 역전세 나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빌라 소형 빌라 투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추겨 가지고 더 공급돼 보세요. 그러면 진짜 빌라 대란옵니다. 그래요. 참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AI 챗봇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 하나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챗 GPT에서 뭘 내놨냐면은 네. 내가 원래 챗 GPT 인공지능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내 자료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은 내 인공지능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그거- 제가 원제 GPT라고 제가 그동안 썼던 책이나 글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 그래서 말이 맞는 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스스로 그냥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챗 GPT가 아무튼 이제 GPT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현재 소장님 하신 것처럼 교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 것도 하시지만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뭐 디자인하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제 꼭 글 쓰는 것만 아니라 네. 그런 분야에 이제 GPT를 각자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거를 또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해라라는 GPT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이 좀 앞서가는 분들은 이 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선보일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그러다 보면 좀 비윤리적이거나 그렇죠.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것들도 나올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국가가 미리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인공지능 챗봇 장터 GPT 스토어가 문을 열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300만 개가 넘는 사용자 맞춤 GPT를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터미네이터의 영화에 나오는 아니 일단은 조교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자리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 빨리 어떻게 해야 안 되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입의 전의원 그리고 이현주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